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 기간 동안 국정운영 성과를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가 오늘 저녁 열립니다. 국민들과 어떤 소통의 자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인수위원이라 그래가지고 250명이 영빈관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부분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일종의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아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장면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했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필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보고 거기서 답변을 바로 받음으로 해서 정책의 어떤 참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더 반영이 되는 뭐 특히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이해도의 폭이 넓어지면서 사실 공감대도 더 커지고 지지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 효과가 양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사 아닌가. 그런데 지금 1시간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약간 좀 아쉬워요. 지난번에도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도 1시간 정도 잡았는데 좀 부족한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로 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시간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 이번 행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소통이라는 의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재미있고 국민들한테 뭐 의미가 있게 다가오지만 야당 입장에서 뭐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힘이 없는 게 지금 뭐 쇼라도 해라. 그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토크쇼를 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파격 처음 이런 게 한 100일 되다 보니까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또 처음이야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보여주기보다도 좀 내실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이런 요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야당하고 뭐 대북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 에너지 음료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너지 음료는 그때 활력이 좀 생기긴 하지만 결국은 비타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것이 국정 반영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들로 승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저녁 행사 못지않게 오늘 좀 이 관심을 끌만한 부분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이고 처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합참의장의 취임식을.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좋았다고 봅니다. 지금이 뭐 북한의 어떤 도발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사실 을지 가디언 이제 훈련이 이제 전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어떻게 이제 반응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약간은 우리가 이제 우려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군을 굉장히 강력하게 격려를 하고 거기다가 여기 군에 대한 어떤 믿음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자세,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어떤 안보 불안감을 굉장히 최소화시키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북한 문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미국에서 한미동맹을 오늘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며칠 동안에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을지 그 프리덤 가디언 그 운동 그 훈련에서도 미국 부대 참여가 30%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약간 불안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때 잘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 공조, 뭐 한미 동맹에 대해서 모두의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미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동맹으로 생각하고
할 테니까 당신들도 흔들림 없이 공조를 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참 의장이 그 취임하는 데서 나올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국방개혁 이런 부분들도 합참의장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인데 국방개혁은 국방부 장관 취임할 때나 뭐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오늘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한미 관계나 뭐 북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시의적절하고 맞춤한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오늘 합참의장 이 취임식에서 한 발언이 결국 이 한미동맹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네. 이게 가장 두 가지 키워드고요. 자주국방 안에 이제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국방개혁 없이 자주국방이 달성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만 마구 이렇게 키워서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군의 개혁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군의 개혁의 주체는 군이다라고 스스로 개혁을 하는 그런 군대가 돼주기를 바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 훈련은 한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강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미국도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조지 배넌이라는 사람이 뭐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뭐 지금 백악관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동맹 뭐 주한미군 철수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한국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이 북한의 어떤 안보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 백악관에 있는 어떤 고위 인사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인사가 발생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더 강조해서 이 한미 동맹은 변함이 없다. 굉장히 강고하게 유지돼 있고 이 훈련도 굉장히 견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네. 지금 이 미국과 북한 간에 고조됐던 이 말폭탄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상황이긴 합니다만 UFG 훈련 기간에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역시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이 이번 훈련 기간에 도발에 나선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역시 대북 관련된 카드에 있어서 상당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괌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을지훈 그 훈련할 때 도발은 작은 것이더라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SLBM이나 다른 종류의 미사일 공격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8월 중순 이후에 뭐 할 거다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지금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갈 거냐 이런 와중에서 우리 정부가 뭐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원칙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안전이고 안전을 위해서 안보라고 하는 건 여야하고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주국방, 태세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기엔 종속 변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방법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북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은 뭐 어느 정도의 좀 위기 국면이 약간 진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SLBM을 쐈어요. 네. 근데 SLBM의 성격은 거의 ICBM 급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숨어서 언제 쏠지 모르는 굉장히 사실 예측 불가능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주 큰 도발로 미국을 간주할 것이고 위기 국면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들어갈 공산이 매우 큰 도발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한 7,500명 가량 참여하는 인원을 줄였고 뭔가 이제 양쪽이 뒤로 약간 반복 가량 물러난 상황인데 다시 북한이 도발을 한다. 이러면 이제
아주 급속하게 경색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북한도 뭐 도발한다 그래도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렇게 좀 핸들링하기 쉬운 네. 그런 조건에서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요. 이 추미애 대표가 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발전위원회를 놓고 이 당내 친문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 공천권과 역시 관련된 문제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선 승리 100일 지났는데 사실 당의 혁신을 통해서 대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성과가 있었던 것들을 지금 와가지고 좀 조급하다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죠. 사실 승지한 전략을 바꾸는 게 그렇게 지금 급하지도 않고 네. 설득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결국 내년에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모든 정부가 여당은 그랬습니다. 청와대와 당 대표 간에 공천권 가지고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사실 공천권이 아주 결정적인 그 하락의 네. 그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청와대는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당에서는 저항을 좀 당대표도 저항을 하고 그래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틀을 한번 바꿔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본질적으로 여당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위치의 한계입니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전국 운영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데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여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을 관심을 두지 당대표한테 관심을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소외되는 분위기가 있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추 대표는 지금 내년 선거도 있고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하고 대표적인 권한이 공천권인데 공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공천권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네. 이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게 일종의 혁신기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보면 지지율 50%를 상회하는 뭐 아주 견고하게 지금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당인데 비상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상기구를 사실상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내 상당수의 의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만드느냐, 괜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구를 통해서 예컨대 공천 룰이라든가 네. 공천권 행사라든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4.13 총선에서 친박 청와대가 공천에 대해서 뭐 개입하면서 사실은 모든 것이 어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실 공천은 당과 국민, 당원 이분들에게 맡겨야지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계속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당 대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당원들의 의사라든가 뭐 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뭐 이런 제도를 이렇게 취해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상황에서는 본다 그러면 거기 공천의 어떤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절차와 기구들이. 그걸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선 이후에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이 추미애 대표와 이 원내 의원들 사이에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삐걱거렸던 불협화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대선 전에도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선대위와 당 공식 조직 간의 갈등 같은 경우 어디다 있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선거 캠프에서 소위 문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은 사실은 약간 소외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독주를 하면서 모든 당의 대표들이 사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당 대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 기여를 힘을 쓸 수도 없고 공천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엇박자가
결국은 잘 화합해가지고 윈윈 게임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당 내 갈등은 어떻게 보면 국정의 굉장히 어려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 기조를 롱런을 할 수 있느냐. 네. 그 여당이 50% 넘는 지지를 계속 이끌어 나가가지고 지방선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당이 조금 욕심을 버리면서 또 윈윈하는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홍준표 대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얘기를 하면서 이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는 왜 출당을 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뭐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사실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홍준표 체제를 뭐 강고하게 만든다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뭐 그런 지적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은 저는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목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사실은 바른정당이라든가 이렇게 보수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승리의 가능성이 매우 없는데 네. 바른정당과 결국엔 선거 협력이라든가 또는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려면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조건은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통합 뭐 이걸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이제 혁신위원장인 뭐 유석준 위원장이라든가 여위의 이 최고위원이라든가 반발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미 또 이제 홍준표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또 친박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기조를 아주 강력하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합당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기 전에 또다시 당이 깨지는 그런 상황도 뭐 예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속도 조절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네, 한국당 내부에서는 방금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바른정당과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른정당 측에서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흡수 통합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북한 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핵폭탄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바른정당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핵심은 지금 한국당의 스탠스예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보수를 대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확실히 그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네. 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지 기반이 몰락하고 당내 불협화음이 더 강화되면은 외연을 확대하다가 내부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뭐 친박 의원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친박 의원이 대부분 지역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TK 중심으로 한 이 지역적 기반을 그냥 없애고 그러고 그 바른정당이나 외연으로 넓힌다라고 하면 그게 선거를 앞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홍준표 의원 그 대표가 어떻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좀 바뀌는 게 이해는 가요. 일면 이해는 가는데 그럴수록 확실하게 대통합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그 재판이 나와야지 당원 당규상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거를 들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보고 당원 당규에 맞게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새삼스럽게 그걸 다시 끌어내가지고 당내 불만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른정당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홍준표 대표가 약간 그 방향 감각을 좀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는데요. 오늘 이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 시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 네. 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건을 좀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려면 몇 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대표직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대표가 몇 개월짜리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본인은 구당이라 그러고 얘기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든가 또는 무슨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불구하고 이제 나왔는데 또 뭐 이 서울시장까지 나간다. 도대체 뭐 이 약간은 좀 국민들이 이렇게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이 시급한 그런 마음 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호남 민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24만 명의 당원들이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호남의 이제 지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오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만큼 조금 이 경선 과정에서 우위가 좀 점해지는 부분이 약간 좀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네. 좀 전개되는 거 아니냐. 약간 각축의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 뭐 이런 어떤 구당의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다음 주 일요일이죠. 다음 주 일요일 날 보면 결국에는 결선 투표 갈 공산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과반이 안 넘어갈 경우에는 결선 투표로 가고 며칠 있다가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그럴 공산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네. 봅니다.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선 투표가 이 전대 승부를 또 가를 최대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그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게 결선 투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주요 관심사가 결국 안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 출마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그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안철수 후보는 무난하게 대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된 다음이 문제입니다. 되고 난 다음에 이 서울시장 문제가 결국은 뒷다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 안철수 그 대표가 추대될 수도 있죠. 그 경선 과정이 없이 추대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호남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추진될 수도 있는데 기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표로서 당을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공한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안철수 이외에 누군가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그래가지고 싸워볼 만하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본인도 다음에 대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대표가 되는 것 이상의 뭔가 가치를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직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출마 여부 같은 약간 뭐 지역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된 논쟁이 된다라는 자체가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누가 당대표가 된다. 그래서 갑자기 이 낮은 지지율에 국민당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장면은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누가 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며
뭐 이런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당 전체가 혁신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주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지금 대선 패배한 분이 당대표가 된다 또 뭐 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어떻게 지지율이 제고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이제 이 누가 되건 간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화합을 해야 돼요.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이제 4.13 총선에서 사실은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거든요. 다당제 실질적인 다당제를 만드는 가장 크게 기여한 당이 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이 당이 소멸되는 것 자체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단합하고 다른 어떤 정당들과의 협력이라든가 특히나 선거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지 누가 되면 되고 이런 것은 네.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이죠. 이 결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갔습니다만 이 민주당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 수수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편 야권은 문재인 정부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뭐 그 민감한 얘기예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폐 그 청산도 해야지만 뭔가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세물을 부어가지고 좀 더러운 물들을 계속 빼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세물을 넣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더러운 그런 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정치가 배를 띄우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물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주가 돼야 하는 거고 적폐청산은 그런 면에서 미래를 갈 때 확실하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네.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게 역전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 반사이익이 지금 100일 넘어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가겠습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래를 보고 나가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 국가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뭐를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그 관심을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논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순위의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 거고 정부도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금 현 정부에 있어서 했던 예산들 있잖아요. 공약했던 것과 네. 예산을 맞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 국회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국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80조 정도의 공약들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느냐 이게 주가 돼야 하는 거지. 과거 정부는 어차피 법원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정치권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데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적폐청산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어떤 국정 운영 이게 별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하나가 하나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행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달걀 사건도 보면 이제 우리가 느끼지만 여태 많은 부분들 그냥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사실 문제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1,400여 개가 되는 그런 농장을 60개만 항상 검사를 해왔는 이게 일종의 이제 관료들의 모럴 해저드가 여기에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적폐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적폐라는 것이 지금 뭐 국가기관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방산비리라든가 뭐 등등의 또는 뭐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고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가져가고 지금 뭐 문재인 케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어르신 복지 비용 더 드리는 네. 거기다 아동 복지금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많은 비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여소야대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뭐 불가피하거나 또는 뭐 나쁘다 뭐 이걸 판단하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사실은 줄일 걸 줄이고 늘릴 걸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다, 뭐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편성은 정부가 하는 거지만 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이 야당이 원하는 것들을 반영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